지난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리가 4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62골을 넣으며 득점도 리그 4위였는데요. 적어도 골을 못 넣어 무너진 팀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팀은 현지 보도 기준으로 옵션을 포함해 최대 4천만 유로를 들여 이강인을 영입했습니다. 여기에 그리즈만이 남긴 등번호 7번까지 맡겼죠. 그렇다면 아틀레티코는 왜 이강인을 영입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아틀레티코가 25-26 시즌에 치른 성격이 다른 3경기를 분석했습니다. 이 3경기를 통해 아틀레티코의 어떤 역할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이 왜 이강인과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4-4-2 두 줄 수비로 상대의 공격을 막고 볼을 빼앗으면 최대한 빠르게 뒷공간을 공략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지난 시즌의 아틀레티코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의 공격 방식은 상대가 어떤 높이에서 수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상대 라인이 올라오면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수비 뒷공간을 빠르게 공략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내려서면 후방에서 공을 순환시켜 수비 대형을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생긴 공간을 이용해 단계적으로 전진했죠. 이 영상에서는 중간 과정을 건너뛰는 방식을 생략 공격, 공을 순환시키며 라인과 공간을 연결하는 방식을 경유 공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는 두 가지 공격 방식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먼저 7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전입니다. 이날 아틀레티코의 점유율은 37%였습니다. 그런데 스코어는 5대2였죠. 5골 가운데 긴 점유를 통해 레알의 수비 블록을 단계적으로 해체한 득점은 확인되지 않았고, 세트피스와 상대 실수 이후의 전환, 압박 후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한 상황에서 득점이 나왔죠. 공격 전개 방향도 비슷했습니다. 최후방에서 왼쪽 센터백을 거친 뒤 전방의 선수나 측면 뒷공간으로 직선적인 패스를 보냈습니다. 레알이 공격을 위해 라인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아틀레티코는 상대가 열어둔 가장 짧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이미 열린 공간을 빠르게 이용한 생략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사수나전은 달랐습니다. 오사수나는 5-2-3으로 수비하면서 전방 3명이 아틀레티코의 후방 선수들을 사람 중심으로 따라붙었습니다. 이 아틀레티코는 후방에 3명을 확보한 뒤 주로 한츠코가 위치한 왼쪽을 통해 전진했죠. 측면에서 전방을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직선적인 패스로 오사수나의 다음 수비 라인을 넘어가려 한 겁니다. 세부적인 배치는 달랐지만 3-5-2 대형 유지, 한츠코 중심의 왼쪽 전개, 종적인 전진은 반복됐죠. 겉으로 드러난 전진 방향은 레알전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오사수나전에서는 코케와 한츠코를 거쳐 그 패스를 보낼 조건부터 만들었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케가 3백 앞에 위치했고 오사수나의 맨투맨 수비가 뒤쪽까지 이어지면서 미드블록부터 1대1에 가까운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왼쪽으로 전개하자 오사수나 수비도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지역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풀리안 알바레스가 중앙 수비수를 고정한 사이 오사수나의 5백은 좌우로 늘어났고 수비수 사이의 간격도 벌어졌죠. 반대편에서는 그리즈만이 내려와 수비를 끌어냈고 바리오스가 그 등 뒤로 침투했습니다. 이어진 알바레스의 스루 패스와 바리오스의 컷백을 다시 박스로 들어온 그리즈만이 원터치 슈팅으로 연결했죠. 오사수나가 사람을 따라 움직이며 벌어진 공간을 여러 선수의 움직임과 패스로 공략한 경유 공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따라 나오지 않고 수비 간격을 지켰을 때도 이 방식이 통했을까요? 앞선 오사수나전에서 아틀레티코는 16개의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는 7개, 유효 슈팅은 2개에 그쳤죠. 물론 홈과 원정, 선발 구성과 상대의 전력이 달랐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다만 두 팀 모두 수비 간격을 좁혀 아틀레티코가 활용할 공간을 제한했습니다. 차이는 어떤 공간을 내줬느냐였던 거죠. 앞서 본 오사수나는 사람을 따라 나오는 대응이 뒤쪽까지 이어지면서 미드블록부터 1대1 구도가 만들어졌죠. 개인 능력에서 앞선 아틀레티코에게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기보다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한 채 구역과 간격을 지켰습니다. 아틀레티코 선수가 내려와도 쉽게 끌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사수나전에서 이용했던 수비 사이에 공간은 생기지 않았고 대신 높은 수비 라인 뒤로 넓은 공간이 열려 있었죠. 아틀레티코는 이 뒷공간을 겨냥해 직선적인 생략 공격을 반복했습니다. 5-4-1로 수비하다 바르셀로나가 전진하면 압박했고 볼을 빼앗는 순간 곧바로 수비 라인 뒤를 노렸죠. 선제골도 이 전략에서 나왔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측면 전환을 시도하다 볼을 잃었고 수비 라인이 하프라인까지 올라온 순간 직선 패스가 투입됐습니다. 뒷공간 공략 자체가 실패한 경기는 아니었던 겁니다. 다만 이날 오프사이드는 4차례 기록됐고 좌우 전환이나 측면 1대1도 새로운 우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뒷공간 공략이 막힌 뒤 공격 조건을 바꿔줄 대안은 제한적이었죠. 이날 바르셀로나는 29차례 공을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기 29회가 박스 진입 29회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아틀레티코가 상대 수비 지역으로 공을 보내려는 시도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도 아틀레티코의 슈팅은 7개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의 한계를 단순히 전진 부족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높은 지역에서 수비의 선택을 끌어내고 후속 패스를 슈팅 기회로 바꾸는 장면을 반복해서 만들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하는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아틀레티코는 지난 시즌 62골로 리그 득점 4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기록만으로 새로운 공격수가 필요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다만 적어도 이 3경기에서 먼저 살펴봐야 할 건 누가 마무리하느냐보다 슈팅 조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앞서 확인한 슈팅 상황이 만들어진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었죠. 레알전의 전환 득점과 바르셀로나전의 선제골은 상대가 라인을 올리면서 생긴 뒷공간에서 나왔습니다. 오사수나전에서는 사람을 따라 나온 수비 사이로 침투했고 좌우 전환으로 수비를 움직여 측면 1대1을 만들었죠. 모두 상대 수비가 움직인 뒤 생겨난 공간을 이용한 장면이었습니다. 반면 바르셀로나가 중앙의 간격을 유지한 상황에서는 뒷공간 공략 외에 새로운 공격 지점을 만들기 어려웠는데요. 이런 수비를 여는 방법 중 하나가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볼을 잡으면 상대에게 선택지를 강요하게 되는데요. 수비가 따라 나오면 등 뒤가 열리고 자리를 지키면 공격자는 전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공간에 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몸을 열어 전방을 바라보며 볼을 받고 압박이 오면 첫 터치나 짧은 패스로 방향을 바꿔 다음 라인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3경기에서는 이런 연결이 좀처럼 확인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바르셀로나전에는 이 역할을 맡을 선수가 있었을까요? 선발 명단만 보면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깝게 출발한 니코 곤잘레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측면으로 이동해 긴 패스를 받거나 공중볼을 다투고 센터백을 압박하는 역할이 많았습니다.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아 공격의 방향을 바꾸는 장면은 제한적이었죠. 결국 바르셀로나전에서 부족했던 건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자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라인 사이에서 수비가 나오든 자리를 지키든 공격의 방향을 바꿔 다음 라인까지 연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강인은 이 부분에 부합하는 선수일까요?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나오든 자리를 지키든 공격의 다음 장면을 만들 수 있는가? 아틀레티코는 공식 발표에서 이강인을 공격형 미드필더와 양쪽 측면에서 뛸 수 있고 시야와 볼 컨트롤, 패스와 슈팅이 강점인 선수로 소개했습니다. 이번 영입에는 발렌시아 시절부터 이강인을 지켜본 마테오 알레마니 단장도 관여한 것으로 보도됐죠. 다만 중요한 건 실제 경기에서 앞서 정리한 기능을 보여줬느냐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확인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강인은 라인 사이에서 기다리기보다 아래로 내려오거나 측면으로 이동해 볼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볼을 받은 다음이었죠. 몸을 상대 진영 쪽으로 반쯤 열어둔 채 볼을 받았고 등진 상태로 멈추기보다 곧바로 전방을 바라봤습니다. 압박이 강하게 붙으면 짧은 2대1 패스로 벗어나 다시 안쪽으로 이동했죠. 볼을 받은 뒤에는 곧바로 넘기지 않고 잠시 소유하기도 했는데요. 수비가 압박하러 나오면 비어있는 동료에게 연결했고 자리를 지키면 전방을 바라보며 동료의 침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 뒤로 휘어들어가는 크로스로 그 침투를 슈팅 기회로 바꾸려 했죠. 수비가 나오든 자리를 지키든 이강인에게는 공격을 이어갈 선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다만 공격 기능이 맞는 것과 시메오네 감독이 요구하는 역할 전체에 부합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아틀레티코에서는 볼을 잃은 뒤 곧바로 압박하고 상대 측면 수비수나 미드필더를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수비 복귀와 경합 이후의 반응까지 유지하면서 높은 강도 속에서도 판단의 정확성을 지켜야 하죠. 따라서 지금 확인한 건 이강인이 공격에서는 아틀레티코가 찾던 기능과 맞닿은 장면을 보여줬다는 것까지입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왜 이강인이 필요했을까요? 아틀레티코는 상대가 내준 공간을 빠르게 이용했지만 중앙의 간격을 지키는 수비 앞에서는 전진 이후의 다음 장면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강인은 공격을 이어갈 지점에서 볼을 잡고 수비가 나오든 자리를 지키든 다음 선택을 만드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능력이 아틀레티코에서도 작동한다면 상대가 공간을 내주지 않아도 공격을 이어갈 방법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능력이 간격을 지키는 수비를 상대로 높은 강도 속에서도 반복될지는 아직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아틀레티코가 이강인에게 기대하는 건 또 한 명의 득점원이 아니라 수비가 쉽게 움직이지 않을 때도 다음 공격을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이강인이 이 역할을 해내며 아틀레티코의 공격을 바꿀 수 있을지는 이제 26-27 시즌 그라운드에서 확인할 차례입니다. 축구는 즐기는 것, 토이풋볼이었습니다.